안녕하십니까. 노상포럼 상임대표 이원덕입니다. 오늘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을 모시고 중요한 노동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별 바쁘시죠? 예. 벌써 취임하신 지가 1년이 다 돼 갑니다. 예, 그런데요. 소회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취임 당시에 환원과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1년을 맞는 소회가 어떤지 제가 꼭 뭘 했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치주의 노동개혁, 노동 현장에도 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화물연대부터 또 건폭 하고 또 노동조합 회계장부 요즘에는 또 전체적으로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자들에 관한 조사 이런 것들 통해서 노동 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강력하게 법치주의 개혁을 해서 아마 1년 동안에 상당한 성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1년간 법치주의가 대단히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선 이제 일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문, 노동개혁에 대한 자문과 또 우리 노총 또 노사정이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자리인데 노사정이 모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 법치주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와 한국노총이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어드바이스 함으로써 이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제 생각에는 지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민주화 과정 이후에 36년 만에 7번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부터 7번의 대통령 지나서 8번째 윤석열 대통령 때 바로 이 7명의 전직 대통령 때 무너진 노동 현장의 법치가 바로 서게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개혁에 대해서 무슨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사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우리 약칭 경사노위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이고 국가정책 측면에서나 고용노동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잘 모르죠.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경사노위가 우리 사회에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출발은 98년에 노사정위원회를 출발했잖아요. 경사노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옛날 노사정위원회가 지금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사노위는 지금 IMF 때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 굉장히 어려워서 회사가 다 무너지니까요. 대우도 그때 무너지고 은행도 다 문 닫고 이 정도까지 갔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실업자들과 해고 또 파업 또 그다음에 그 자체가 회사 자체가 그냥 다 폐업이 되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슬기롭게 노사정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할 거냐 이런 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유연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 통해서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노사정위원회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민주노총은 이거 노사정위원회 들어갔더니만은 해고만 많이 당하고 이거 안 좋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노총은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참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노총과 경총 그 다음에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바로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IMF라는 사실은 국가 대위기 시에 그렇죠. 노사정이
힘을 합쳐서 네. 또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네. 합의하기 위한 뭐 그런 정신의 출발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노동 관련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사정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때로는 합의하고 이런 기구로 이제 성장해 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민주노총은 98년 바로 말하면 탈퇴한 이후에는 뭐 한 번도 안 들어왔으니까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네. 한국노총은 그동안 참여를 해왔는데 네. 최근에 참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여기 대해서 어떻게 뭐 그동안 노력을 쭉 해오셨죠? 저는 뭐 노총위원장도 만나고 노총 간부들, 상별위원장, 지역위원장 각 단위 노조 많이 만나죠. 만나는데 계속 만나고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도 뭐 3번 만나 식사도 하고 그냥 만난 거 여러 번 만났는데 지금 문제는 한국노총이 이제 그 전에도 좀 뭐 일 있으면은 또 이거 참석 안 하겠다 그래서 상당한 동안 정권 초반기에는 보통 참석을 안 하다가 나중에 또 뭐 참석하고 이런 과정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또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제 대화가 될 만하면은 이번에 광양에 있는 포항제철의 포운 이런데 이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하고 또 그 당시 김준영 사무처장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경찰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다 또는 뭐 지금 구속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지금 관계가 더 악화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돌발 사건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먼저 항시적으로 운영돼야 할 노사정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가 지금 차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예, 돌발도 있지만 지금 한국노총은 반노동 또 반 뭐 통일 윤석열 정권 심판 이러고 있고요. 민주노총은 아예 뭐 퇴진 이렇게 말하고 굉장히 노동계가 셉니다. 사실 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 이거 보면서 보니까 경사노위에서 이제 이런 템플릿을 냈더라고요. 사회적 대화 브리프라고. 여기 보면 전쟁 중에도 대화하는 것. 그래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빨리 이제 복귀를 하기를 뭐 희망해서 이걸 낸 거죠.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우리 김 위원장님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도 전쟁 중에도 하고 뭐 저는 뭐 김동명 위원장한테 그러죠. 지금 여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체를 경총 사용자 단체에서는 이거 뭐 없는 것도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 아니라도 자기들이야 뭐 언제든지 대통령도 만나고 대통령 해외 갈 때는 뭐 같이 비행기도 같이 타고 가고 그럼 언제든지 뭐 필요하면 자기들 행사에 뭐 신년 아래부터 시작해서 계속 대통령 오잖아요. 그런데 노동계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특별하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에 의해서 이렇게 각 정부 부처에서 오고 또 사용자 단체가 다 참석하는 하고 여기에 노조가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얼마나 이거는 한국노총을 위한 독상이지 그야말로 이렇게 차려놨는데 이걸 왜 안 합니까? 독상을 지금껏 차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들도 맞대요. 맞으면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반노동이다. 뭐 마침 또 경찰관이 왜 그러면 광양에서 포항제철 앞에서 그렇게 자기 금속노련 간부를 막 두들겨 패서 그렇게 하느냐. 뭐 자기들이 또 경찰 때린 거 이런 거는 또 별로 생각 안 해요. 자기들 또 뭐 지나발로 오는 걸 때렸는데 뭐 쌍방간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자기들은 그거는 다 또 별로 안 하고 이 경찰이 이랬다. 폭력 경찰을 이래 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그 고무랩에 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뭐 보수고 반노동적인 성격이 강해서 뭐 참여를 안 한다라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약간 비판적인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김 위원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전에 경기지사 할 때 한국노총 경기본부하고 사이가 굉장히 원만했죠. 예. 대화나 타협, 정책 참여 이런 협력이 굉장히 원활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예. 경기노총 당시 이화수 본부의장인데 그분은 경기본부의장을 마친 다음에 또 요즘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되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고 예. 지금 안산 도시개발공사 거기 사장으로 있는데 이분이나 지금 현재 경기본부 의장을 하는 김현풍 의장이나 다 아시다시피 제가 있을 때 한국노총 경기본부 독립 건물을 지어줬는데 그게 아주 엄청나게 좋은 건물이어서 지사 재임 중에 그때 뭐 한 270억 이상을 밀어줬고 그 지금 뭐 시세가 뭐 1,000억 안 넘겠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좋은 그런 지원을 해줬고 또 노조가 요구하는 예산은 한 번도 안 갖고 우리가 다 밀어줬어요. 제가 도지사 8년 했지 않습니까? 8년 동안 계속 밀어주고 경기도의 교통연수원장은 노총에 추천하는 사람 무조건 우리가 받아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도의회 의원도 우리가 공천해서 해주고요. 이런 점에서 당시에 협조가 너무 잘 되고 또 당시에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도 제가 있을 때 뭐 공무원들 보고도 노조 눈치 보지 말고 가입할 사람 해라. 절대 뭐 도청 간부들이 노조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눈치 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노동조합이나 제가 있을 때 한국노총은 돈 제일 많이 자기들 재산 제일 많이 증식되고 제일 관계가 원만했고 도청 공무원도 조합원이 제일 많이 느는 전성기였죠. 뭐 자산상 이익만 가지고 하면 조금 그런데 어떻든 경기지사 재임 중에 한국노총 경기본부와 뭐 정책에서 노동 관련 정책에서 일종의 파트너십이라 그럴까 대화와 협력이 굉장히 잘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대화할 것도 없이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정책에서 실질적인 측면 이런 걸 좀 노동계에서 좀 잘 판단하고 경산호에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경산호 이전에 그렇습니다. 저는 해외 투자 유치하러 갑니다. 경기도는 투자 유치를 또 많이 하니까 갈 때 또 우리 이하수 의장, 노총 의장을 같이 모시고 갑니다. 그 앞에 서명할 때 같이 이렇게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노총위원장도 같이 가서 한국이 노사분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오시면 제가 책임지고 경기도는 제가 다 이렇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노사분규에 대한 그 걱정 마십시오. 딱 한마디 하면 제가 100마디 하는 보다 노총위원장 이야기가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정책에서도 훨씬 더 뭐 설득력이 있고 외국 투자 가는 건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노총 지금 김동영 위원장 보고도 그러죠. 아니 김동영 위원장님 대통령이 요즘에 해외 투자 유치하러 그렇게 자주 가시는데 그 기업인들하고만 가고 노조 대표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노총 김동영 위원장이 같이 비행기 대통령 비행기 같이 타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빨리 좀 이야기를 해서 그리 하자. 그럼 본인이 우리 뭐 태워줍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어떻게 좀 잘 좀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정권 반노동이다 그러고 심판하자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야 같이 가겠습니까? 조금만 이렇게 협조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외국에 나갈 때도 같이 가고 그러면 외국 기업이 옵니다. 국내 투자하면 그래서 노동조합은 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좋은 거지. 그래서 뭐 친노동이냐 반노동이냐 이거를 뭐 구호라든지 뭐 이념으로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어 경기지사 재임 중에 정책에서 얼마나 노동계의 의견을 뭐 존중했느냐, 정책 집행 과정에서 파트너십이 얼마나 실질적이었느냐 이런 걸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러니까 뭐 노동계에서 뭐 그런 관점에서 뭐 경산호의 복귀라든지 정부와의 어떤 대화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또 달리 본다면 사회적 대화라는 것은
노동계가 노동운동을 하면서 줄기차게 요구한 결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물론 정부가 이제 IMF 때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만든 그런 성격도 있지만, 근데 이게 중요한 노동계의 정책 참여 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거를 노동계가 사실은 쉽게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어서 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이고 우리 예. 이원두 원장님 많이 좀 이렇게 예.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노동개혁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법치를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에 노동개혁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3대 개혁 과제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시기에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되는지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줄 수 있나요? 대한민국 대표 노조가 현대자동차 노조 아니겠습니까? 예. 기아자동차 예. 노조. 예. 뭐 최대 노조고 최강 노조고 네. 그런 노조인데 그럼 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국내 공장 안 만듭니다. 예. 지금 미국에도 알라바마주 또 그다음에 조지아주 그것도 뭐 인도의 공장이 중국의 공장이 뭐 인도네시아에도 전기차 공장 유럽의 공장 많이 만들어도 예. 대한민국에는 공장 안 만듭니다. 이유가 예. 뭡니까? 아이고만 노조 연봉 지금 1억 이상 주는데 현대자동차 지금 또 파업한다는 거 아닙니까? 파업 예. 결의하고 지금 있잖아요. 예. 그 이익금 뭐 30%를 내놔라. 그다음에 상여금 900% 달라. 예. 그다음에 뭐 지금 기본급을 18만 몇천 원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 임금 수준이 지금 도요타보다 높고 네. 지금 GM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지금 파업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현대자동차 회장이 여기 공장을 더 지어가지고 지금 뭐 이 물건이 나오느냐 이 또 이런 지금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현대자동차는 지금 주문하면 몇 개월 기다려야 물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이 잘 나갈 때 지금 또 파업한다 그러면 막 속에 불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막 머리 아픈데 해외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혁을 해서 이런 노동조합의 리스크 이걸 좀 떨어뜨려 줘야 국내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 리스크를 해결한 하나의 심볼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 그러면 캐스퍼라는 소형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자동차 만드는데 제가 가봤어요. 예. 소위 말하는 광주형 일자리. 예, 광주하고 한평 그 사이에 광주에서 만드는 건데 예. 광주시장 하던 박광태 씨가 지금 그 글로벌 모터스의 사장이에요. 그리고 광주시하고 광주의 노동조합하고 광주 시민단체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조도 하지 말자 우리. 그 다음에 그 임금은 현대자동차의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약 한 3,850만 원. 그거 한 40%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나이는 평균 28.2세. 오, 굉장히 젊었네. 예, 한 600명 되는 사람 전부 아주 생생한 청년들만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 컨베어 시스템이나 로봇이나 이런 게 너무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것도 전부 다 그 핸드폰 함에다가 딱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뭐 강제로 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일자리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은 딱 별도로 보관해놨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는 이제 핸드폰을 해요. 그러나 일할 때는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 그 함에다가 넣어서 딱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자발적으로 다 그렇게 규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가본 모든 자동차 공장 중에 세계 제1의 자동차 공장이 바로 광주 글로벌 모터스입니다. 여기서 캐스퍼를 만드는데 너무 잘하니까 현대자동차가 이제 외국에 나가던 전기차 공장을 여기 증설해서 이제 전기차는 외국에 나가면 여기서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지금 공장 확장 계획을 하고 내년부터 생산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서로 마음에 맞게 노사민정이 광주입니다. 광주 노사민정이 힘을 합쳐갖고 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해외 나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같은 나라인데 울산에는 안 되고 광주는 되냐? 하고 같이 다 좀 잘 살 수 있게 해보자.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대통령은 이렇게 좀 개혁을 해보자. 서로 대화를 하고 합의를 해서 광주에서는 지금요 3,850만 원 받으면 임금 수준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그런데 꼭 1억 이상 안 받더라도 그럼 지금 연봉 1억 받는 현대자동차는 지난번 직원 200명 뽑으니까 뭐 경쟁률이 몇백 대 1이 되고 공무원도 그만두고 나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거를 대화를 통해서 합의로 개혁을 해보자는 거고 그거 안 되니까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주도로 법치주의 개혁을 통해서 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안 나가고 젊은이들 일자리도 만들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게 법치주의 개혁 아니냐 이죠. 그런데 이제 법치주의 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광주형 그 일자리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조금 다른 거이죠. 그거는 이 법치주의 개혁은 지금 대통령이 그냥 네. 대화 없이 그냥 법대로 예, 하는 예, 거고 예. 광주는 예. 광주의 노사 시장부터 노사 민정인 예, 사용자부터 예. 노조도 다 합쳐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노사 민정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 공장을 유치하고 저렇게 잘 굴러가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가져와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더 제공하자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서울 안 가도 우리 광주에서 그러니까 생활할 수 있게 해보자. 예. 성공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이런 공장 같으면 우리가 구티어 외국 뭐하러 가냐. 그리고 더 확장하자. 예. 근데 전기자동차 물량을 주겠다. 예. 이거 지금 확장 중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게 노동개혁이나 뭐 노동정책, 국가정책이 다 마찬가지지만 일자리라는 게 사실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글로벌 전체로 본다면 뭐 제한돼 있고 이걸 어느 나라가 더 많이 가져가는가는 어느 나라가 더 합리적인 노사관계 또 적절한 임금 수준 뭐 이런 게 정착이 되어 있는 이런 거에 따라서 기업이 투자 결정을 할 것이니까. 그렇죠. 기업이 돈 벌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가지. 그러니까 이제 광주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광주에 노조만 한 게 아니고 네. 노사와 예. 또 광주 시장까지 다 합쳐가지고 예. 광주시의 의회부터 광주시 시민단체 광주가 이렇게 기업들이 겁을 내는 데가 됐다는 거예요. 네. 광주에 먼저 5.18 이루고 하니까 와 광주 가면 완전히 데모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네. 자 우리가 노사 민정이 모두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노조도 안 만들게. 우리는 봉급도 이 정도 받을게. 현대자동차 40%만 받을게. 그 절반도 안 받는다는데 완전 이게 덤핑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일을 잘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딱 근무 시간에 보면 돌아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잘하니까 제가 가봐도 여기 광주에 투자하지 딴 데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노동개혁의 뭐 전국적인 목표는 이제 그런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광주뿐만 아니라 뭐 울산이든 경주든 포항이든 또 어느 충주든 대전이든 이런 데서 많이 생겨나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그렇죠. 거기서 지금 일하면서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집도 사고 그러면 시에서도 집을 지을 때 기왕이면 여기 일 잘하는 사람들 집도 먼저 우선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해외 나갔던 기업도 요즘은 중국 같은 데서도 막 맞습니다. 어려우니까 돌아올 때는 광주로 돌아오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그 지금 이 시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나라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 양질의 일자리는 다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랄까? 뭐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많은데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 중에 상당한 부분이 노동조합 리스크가 있다. 노동조합. 그거는 우리가 노사 민정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노동조합 리스크를 좀 낮춰보자. 이게 노동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다행히 광주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도 함께 동참해서 참여했습니다. 예, 그 리스크를 낮춰준 거죠. 광주 노조 대표가 그 제가 예. 갔을 때도 예. 같이 그 와서 예. 다 현장 보는데 같이 다니고. 그 아마 그 공장을 설계하는 주역 중에 한 사람이 옛날에 예. 기아자동차 예. 광주 공장에 아마 노조 뭐 지부장을 한 분도 직접 참여해서 저는 그 자세한 거는 박병규,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기사만 봤는데 어, 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기업인데 제가 그냥 저는 박광대 시장하고 옛날 국회의원도 같이 하고 예. 제가 도지사할 때 시장을 해서 예. 그걸 개인적으로 제가 그 방문을 해봤는데 공장에 들어가 보니까 네.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 이제 아마 저도 이제 가서 이제 강의도 해보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만큼 그 지역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위기의식이 일자리에 대한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했다는 네. 그런 증표이기도 한데 근데 울산에서는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울산 지금도 파업한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뭐 현대자동차가 어떻든 몇 년간 지금 수익이 굉장히 좋으니까 네. 그런 위기의식이 아직 몸으로 체감 안 되는 거죠. 그 이익금 30%를 내놔라는 거예요. 그런 노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노동개혁 과제가 법치 확립만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청업체, 예, 뭐 이런 중소기업, 예, 또 비정규직, 예, 와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중구조가 이게 참 뭐 연구는 우리 이 원장님 같은 분은 연구는 많이 하셨겠지만 현실에서 이거 참 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건 참 저희 연구에서도 경선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예.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쭉 연구를 해봤는데 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황노총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식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는 아니고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이 예. 모여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사회에 뭐 컨센서스라 그럴까 네. 공감대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집단 지성을 모으는 것도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중요한 지금 여기 추진한 것 중에 예를 들어 이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유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제일 문제가 예. 소상공인들인데요. 예. 그럼 예를 들어 식당 하는 사람, 미장원 하는 사람, 예. 여러 가게 하는 분들, 편의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지금도 문 닫을 판인데 많이 닫거든요. 그렇죠. 지난 1년 동안 엄청 많이 닫았더라고요. 그 이렇게 닫는데 근로기준법까지 적용하라 그러면은 최저임금 때문에도 다 지금 넘어질 판인데 그것도 또 사람도 구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네. 이런 것까지 또 노동부에 또 근로감독관한테 불려가가지고 조사받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이거 되겠네. 그래서 뭐 저한테 여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난리예요 지금. 이거 5인 미만까지 하면 우리 다 못 산다 이러면 난리예요. 근데 또 지금 노동조합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크지 않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이 사람들을 확실히 대변하는 사람도 없어요. 노동조합이. 없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말은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해라 이러는데 실제로는 자기들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5인 미만의 이 영세한 근로자들 아무 혜택도 못 받고 근로기준법 이것도 혜택 못 받는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도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보는데 그래 이래 해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식당 다 문 닫더라. 편의점 문 닫고 미장원도 다 문 닫는다. 그럼 그 사람들 취직할 데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 안 닫는 정도로 어떻게 하면 이걸 적용 확대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성희롱 이런 거부터 해야 될 거냐. 그럼 성희롱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럼 CCTV를 달아야 되냐. 이 보통 문제가 복잡해요. 큰 데는
그게 뭐 기본적으로 맞아요. CCTV도 있고 네. 그런데 작은 데는 네. 그 한쪽이 그러면 성희롱 당했다 그러는데 뭐 그 사장들 뭐 식당의 주인은 그 뭐 모르겠다 그러고 이러면 누가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뭐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사실 이제 정치의 딜레마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네, 우리나라가 영세 자영업자가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이잖아요. 많아요. 결국은 선진 산업 국가로 간다는 것은 네, 뭐 대기업 중심의 어떤 이런 고용관계 이런 게 사실은 보편화되는 사회인데, 네, 우리나라는 영세 조그만 음식점이라든지 미장원, 뭐 복덕방, 뭐 이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 개혁을 조금 촉진해야 고부가 가치가 되고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하는데, 그러나 이거는 이제 너무 급작하게 하면 그분들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니까 사회적인 또 뭐 저항이라든지 불안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조금 이렇게 절충할 수 있게 하여튼 단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 부분의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높여가면서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산업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게 이제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네. 뭐 그런 거를 여기 저 경사노위에서 한번. 네,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그래 하는데 예. 이게 우리끼리 해버리다 그러면 또 노조에서 왜 일방적으로 일을 하느냐 부족하다 뭐 어쩌다 예. 이러고 또 소상공인들은 아니 우리 다 문 닫는다 이래 나오고 그러니까 예. 같이 대화를 하죠. 맞습니다. 노조도 예. 오고 예. 그다음에 소상공인도 오고 예. 같이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서로 조금 서로 처지를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거야. 예. 자꾸 참 이렇게 가슴을 털어놓고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 정도 들고 예. 이해도 하고 예. 거기에서 어떤 타협점이 안 나오겠나. 그러면 자 이번에는 성희롱 이건 너무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보험이라도 뭐 하나 드는 게 없을까? 예. 그럼 이 보험비는 뭐 보통 5대5로 하지만 이거는 뭐 좀 뭐 어떻게 사용자가 어려우니까 뭐 식당 주인은 뭐 30%만 내고 70%는 뭐 정부가 도와준다든지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어떤 현실적인 방법이 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대화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뭐 네. 학자가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이 네. 설계대로 그래도 예. 내가 알고 이거를 우리 집은 이렇게 짓자 이거 하고 그냥 전문 건축가 전문가들 이거 그랬다 이거를 받아들이라 조금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사실 뭐 노총이라든지 뭐 경제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어 사실. 그러면 조금 예.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다시 이제 아까 현대자동차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것은 거대한 현대자동차와 같은 거대한 뭐 모기업 대기업이 있고 네. 이 기업이 모든 걸 일반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부분을 이제 하층에 예. 하도급을 맡기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예. 뭐 계열사에게 그 사이의 어떤 거래 관계나 이런 게 사실은 좀 또는 근로자의 이제 그 근로 조건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게 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큰 뿌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고치기가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뭐 대단히 진짜 올바른 방향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지.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화청 상생 뭐 예. 협의회 이렇게 하는데 상생협의회. 예, 근데 예. 노조는 또 참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상생하자는데 왜 참여를 안 하죠? 글쎄 노조가 참여가 안 되고 예. 밑에 하청업체 사장들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네. 뭐 그거 회의를 해가지고 사진 찍고 뭐 이 협약서는 교환했는데 뭐 달라진 게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노조가 그러면 자 현대자동차 지금 예를 들면 원청 노조입니다. 예. 원청 노조가 자 그러면 18만 4천 원에다가 기본급 18만 4천 원에 호봉제에 그 다음에 상여금 900%로 올려달라. 그 다음에 또 뭐 성과 그 수익금의 30% 내놔라. 와 이거 다 이것만 들어주고 나면 밑에 내려갈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원청 그 사장이 생각할 때 아니 노조 주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네. 하청업체까지 또 내놔라고요?
그럼 우리 문 닫아야지 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외국으로 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조가 어느 정도까지 합리적으로 자 우리는 연봉이 한 1억 되니까 그 밑에 하청 업체도 그럼 같이 조사를 한번 해보자. 네. 같이 조사를 해보면 답이 나와요. 봉투 월급 봉투 받아보면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하청이 하청 현대자동차 밑에 5가 있고 5 밑에 또 하청 이게 몇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2차 하청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보면은 야 이거 심각하다 이거죠. 그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야지. 맞습니다. 현대자동차 뭐 회장 정회장하고 그러면 그 현대자동차 노조만 살고 밑에 하청은 그러면 이게 되겠느냐 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어려운 상생의 문제가 나올수록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이런 사회적 대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예. 대통령이 한다고 이게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럼요. 이 밑에서부터 이거는 예. 예. 아니, 자기 피부로 느끼는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이 노동조합의 뭐랄까 뭐 자각이라 그럴까 네. 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옛날에 벌써 한 30년도 넘었는데 스웨덴은 이제 노동조합 조직률이 그때 90%가 넘었는데 오, 예. 예,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노조가 LO라는 노총이 있는데 엔로. LO 예, 엔로. LO라는 예, 노총을 LO. 방문해서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감명 깊은 네. 게 노총의 정책 담당자 이야기가 나는 이 사용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네. 스웨덴은 수출 주도형 국가이고 수출 주도형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출 경쟁력이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금 인상을 얼마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총 차원에서 임금 인상에서 노총이란 제도가 자제하고 있다. 그걸 이제 제도적 자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스웨덴에 뭐 복지국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복지와 성장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나라로 그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에서도 특히 이제 그 한국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뭐 노총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거대 노동조합은 좀 이런 국가 경제에 대해서 약간 책무감을 가지고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는 이런 뭔가 좀 운동 노선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간절한 희망인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의용이다. 예. 앞잡이다. 예.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도 이번 이제 하반기에 선거가 있는 모양인데 예. 다음에 낙선이죠. 예. 그런데 그래 안 하고 이걸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그런 걸 함으로써 사회적인 초항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이 국가사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가 경영에서 운영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한 이런 뭐 선순환 구조가 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그래 하는 데는 제 생각에는 사회 지도층 네. 또는 언론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 방송 언론이 전부 다 예. 강성 민주노총 아닙니까? 예.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하나 들어가 보면 지금 뭐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디지털 혁명인데 이거에 따라서 새로운 뭐 플랫폼 노동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분들은 사실은 기존의 노동법 체계 복지체계로는 또 보호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네.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도 여기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서도 예. 공부도 하고 또 그 전문가들 이야기도 듣고 예. 방안도 내보는데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구체적인 방법에서 이제 이분들에게 과연 이제 여러 가지 그 선언적인 그 보호 조치, 네. 이분들은 최대한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그 처지에 대한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뭐부터 해주면 좋겠나. 예를 들면 그 배달하는 라이더다, 배달의 민족이다, 뭐 요기요,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럼 사고 날 때는 그러면 사고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 산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사람들 그럼 노동자냐 이게 사업자냐. 예. 그럼 이게 뭐 사업자라도 또 산재는 요즘 들 수는 있잖아. 그럼 보험료를 어떻게 낼 거냐. 이게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그렇지. 역시
대화를 어느 정도 해야지. 예. 일방적으로 그냥 이거는 무조건 한다 이러면 이 음식 배달료가 또 올라가 버리면 그 사람들이 또 주문이 그만큼 또 줄 거 아니에요. 그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국가가 얼마나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 그 하는 사장이 그럼 뭐 통닭집이든지 인데 여기서 얼마 부담하고 오토바이 타는 라이더가 얼마 부담하고 이 소비자가 얼마 부담하고 이런 것들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좀 합리적인 서로 이해와 배분 이런 것들이 역시 중요한 거 아니냐. 이 어려울수록 맞습니다. 이런 대화가 더 필요하고 연구가 더 필요하고 실태 조사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래 보는데 지금 한국노총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조합원이 별로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부담을 별로 안 느끼는지 어떤지 이거 이야기해도 우리끼리 앉아가 이거 하려고 그래도 사실 좀 진도가 안 나가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되면 기존의 산업사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법체계라든지 관행으로 사용자라고 규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용자, 사용자 같지 않은 사용자, 기존의 관행. 노동자 같지 않은 노동자 같지 않은 노동자들이 네.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뭐 이익 대변, 뭐 공정한 거래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해줄 건지 사실 법 제도가 새로운 어떤 그 기술 변화에 따라서 새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이제 경산노위의 책무 중에 하나라는 생각.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첫째는 어느 행정기관도 정확한 실태를 아는 게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은 뭐 담당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워낙 막 변화무쌍하고 예. 코로나 때는 막 배달이 확 늘다가 요즘 조금 더 줄어요. 그렇겠네. 그 뭐 시시각각으로 다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번역도 통번역 이런 것도 뭐 굉장히 음성화되어 있기도 하고 뭐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통번역도 하는데 요즘은 또 뭐 앱으로 이거 또 갖다 놓으면은 번역이 된다든지 뭐 맞아요. 이런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외국 관광객이 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또 변화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유동성이 크고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변화하고 파악을 하면서 어느 지점을 도와주고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행정 자체가 또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정되지 아니한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행정도 제대로 이게 속수무책 요령부득이 있는 상태가 많이 있고 학자들도 내가 물어보면은 그 연구를 많이 해놨는데 답이 좀 내가 물어보거든. 요즘 답을 좀 내봐라 그러면 좀 어떻게 해보자. 뭐 답을 딱 그렇게 단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또 많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학자들도 뭐 기존의 어떤 그 실태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면 굉장히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실태 조사를 하면서 접근하면서 거기에서 해결하는데 그거는 참 코끼리 다리 더듬기 식으로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법을 규정한다든지 어떤 통일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선에 그런 사례부터 접근하면서 조금 더 서로 간에 보편적인 규율을 어떻게 규정을 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한데 그 말씀을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기술 변화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영역들이 새로운 업종, 직업, 뭐 노동자, 뭐 사용자 새로운 그 갱냐 많이 생기고 그 사이에 또 이제 거래 관계에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기존의 어떤 법 체계, 기존의 어떤 정부 부처에는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그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자체가 뭐 그러나 이제 국가적으로 본다면 사회적으로 본다면 우리 국민이고 우리 사회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사노위 같은 경우는 부처에 관계없이 다 국가 뭐 이런 걸 다 하잖아요. 하면 돼. 다른 나라의 선진국의 그 사회적 대화 이런 그 체계를 보면 대표가 와서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문적으로 또는 뭘까 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할까 이런 기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기는 뭐라 전문위원회라 그럽니까? 있지만 사실 숫자가 얼마 안 된 것고. 그건 이제 주로 외주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주를 뭐 주는 것도 줘야 되겠지만 난 조금 그런 기능이 조금 더 많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인상이 들어요. 이런 거에 효율적으로 예, 그래서 대응하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실태 조사도 해야 되지만은 네. 어떤 예를 들면 이 배달하는 라이더와 네. 그다음에 통닭집 사장 사이에 네. 그럼 이건 표준 계약 같은 것이 가능한가?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사고가 나면은 그럼 어떻게 이걸 그럼 부담을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뭐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럼 완전히 자르지 못하는 뭐 며칠 안 나오면 자르느냐 뭐 어떠냐 뭐 여러 가지 요금 관계부터 뭐 이런 그냥 알아가지고 둘이 구두로 일을 해놨는데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종이 한 장 없어요. 그럼 이런 거 표준 계약처럼 이런 거를 그러면 하나 통닭집에 맞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통번역에 맞는 거, 아니면 뭐 다른 뭐 작가, 뭐 방송 작가들도 이게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런 사람들 뭐 얘가 다양한 그런 직종별로 그런 계약이라도 한 장 그럼 쓰면은 표준 계약 같은 거 띄워놓으면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계약을 하면 들어한대. 그러면 계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그럼 체크하고 근로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럼 라이더가 가지고 와서 그 통닭집 사장부 이 계약서 설명 좀 해주시오. 당신 뭘 가지고 왔냐고 예를 들면은 네. 이게 정착하는데도 좀 딴 데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지금 보면 노동위원회에서 지금 조사한 거 보면 사장들이 근로기준법을 더 모른다. 실태 조사를 다 한 겁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럼. 노동자들이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더 잘 알고 영세 중소기업 사장들은 대체로 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또 그럼 인식을 시켜가지고 그럼 계약서 서명하라고 불이익은 별로 없다고 뭐 이래 해줄 거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아요. 하여튼 우리 얘기를 해야 될 과제가 많네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는 이제 요구하는 게 이 계약을 하고 이거 법도 만들자. 만들고 이거 안 지키면 처벌을 하자는 처벌 규정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야 이거 지금 계약서 쓰는 것만 해도 그런데 처벌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 문 닫는다 했나? 그렇지. 그러면 이거 어디 수준이 맞느냐? 이거 굉장히 참 어려운 것 같은 것입니다. 그거 하려면 사실 노사가 같이 좀 이렇게 대화를 다 하고. 예. 노총이나 이런 데가 좀 노총한테 보면 비정규직 뭐 그런 또 협의회가 있어요. 자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뭐 노총 안에서 저 변두리에 있어요. 맥을 못 쳐요. 뭐 현직은 아니지만 하여튼 노총 위원장 출신께서 이제 플랫폼 노동자 공정회도 만들어서 노력을 하려고 뭐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그게 이제 주류가 못 되니까 이게 이제 힘이 안 붙는 거죠. 자, 이제 다른 이슈로 하나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정년 연장이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협의회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항노총에서도 이걸 법제화해달라고. 이걸 이제 뭐 변화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거 논의하고 계시죠? 예, 우리 변화의 필요성은 다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중 구조가 있어요. 여기도 현대자동차처럼 뭐 신규 사원 뭐 200명 모집한다 그러면 뭐 몇만 명이 오는데 이런 데가 있고 영시의 중소기업은 뭐 고령이고 외국인이고 뭐 베트남이고 누구 뭐 사람만 뽑습니다. 이래도 안 오는 데가 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 정도가 아니라 뭐 평생 그냥 여기 다니는 사람 다니시 이래도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정년 연장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데서 한국노총이 지금 이걸 입법 청원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리고 전체 노동자의 14% 상위에 있는 이게 노조 조직이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는 정도의 직장에는 정년 연장을 해버리면 젊은 층이 이 상층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요. 현대자동차나 공무원이나 지금 60세 나도 지금 젊은 사람 들어갈 틈이 없는데 이걸 61세, 2세, 5세까지 늘렸다. 그러면 젊은 사람 어디로 들어가느냐. 근데 이 밑에 바늘 시화공단이라든지 뭐 저 뭐 시골에 공단에 이런 데는 뭐 누구나 오십시오.
뭐 국적 불문 다 오십시오.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실제로 정년 연장으로 인해가 청년들의 고용이 아예 좋은 일자리는 다 막혀버릴 때는 그건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려면은 이 임금 피크제 같은 것도 같이 가야 안 되느냐. 그 61세 되면은 좀 깎아주고 연공제로 내가 자꾸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낮춰줘야 그래도 이 갭만큼 새로운 청년들도 좀 고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 노총은 임금 피크 없이 임금은 계속 올라가면서 정년만 늘려달라 이러니까 그러면 기업할 사람이 견디겠습니까? 뭐 1차적인 요구 아니겠습니까? 노동계의 그냥 뭐 1차적인 요구는 뭐 주장은 그렇게 가더라도 근데 결국은 이제 어쨌든 지금 60세 정년하고 뭐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이제 그 연금이 65세 그 사이에 이제 갭이 지나치게 크면 사실 곤란하잖아요. 노인들 빈곤 문제. 그건 뭐 사실이죠.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 필요성은 지금 이제 청년 취업 문제도 있지만 어떻든 베이비붐 세대에는 이제 한 1년에 100만 명 이상을 우리가 출산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 25만 명으로 줄었으니까 앞으로 이게 더 줄지 않겠습니까? 지금 0.7%라니까 출산율이요. 그러면 노동력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뭐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 이 숙련된 그 노동자들 60세가 넘어도 사실 건강한 사람들은 계속 일할 수 있잖아요. 네. 이분들을 활용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더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일본에 옛날에 한 뭐 십몇 년 전에 1억 뭐 총 뭐더라 뭐 활액 사회인가 인구가 1억이 넘지만 하여튼 노동력으로 하면 1억 명 되는데 1억 명이 모두가 다 열심히 제목을 다 돌아가는 모든 한 사람이라도 일본인을 제대로 역할을 하게 모든 사람을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뭐 그래야 하는 그래 장관 그 무슨 그 기구도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결국은 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우리 같은 이제 호봉제 임금 체계를 그대로 두고 가야 하느냐 그거는 나는 대단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년이라 하든지 어쨌든 계속 고용으로 하든지 뭐 65세 또는 그 이상 일을 하되 임금 체계는 노동계에서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이게 지금 뭐 위원장께서 지금 당장 그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논의도 안 하죠 지금. 위원회에서 아예 안 들어오니까. 아 여기는 이제 연구자들만. 연구자. 예. 뭐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저 방향은 아직은 연구에 아직 뭐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만은 예. 그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업을 너무 어렵게 하는 쪽도 안 되고 당연하죠. 또 청년들에게 절망의 벽이 돼서도 안 되고 네. 고령자에게는 저 집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 연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는 보다는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생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어떤 삼자 간에 적절하게 조화로운 거를 만들어내려면 우선은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 대화 자체가 안 되고 한국노총이 먼저 법을 내버리니까 이 대화 기구에는 안 들어오고 입법을 해가지고 뭐 정년만 연장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임금은 말 한마디도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그러면 이거는 노조가 또 몰표 아닙니까? 300만 표. 그럼 조직된 노동자 표가 필요하다 이러면 또 이거 해가지고 입법이 된다든지 이래 되면 그럼 그 폐해는 맞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게 어떤 애로가 있는지 대화하다 보면은 이 법을 노총에 입법 법안을 만들었던 사람도 이 자본한 기업이 또 어려워질 수 있겠네. 그럼 자꾸 로봇들만 많이 쓰고 사람 안 쓸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서로 느끼면서 타협해 나가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년을 법정한 건 아니지만 정년을 만약에 기업 단위에서 정년을 둔다면 65세 이하로는 안 된다라고. 그러나 정년을 강제하지는 않죠. 네. 65세 뭐 정년을 만약에 기업
규정에 두는 것 같으면 인사 규정에 두는 것 같으면 65세로 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정년을 두든지 안 두든지.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일본을 보니까 임금 체계를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세가 넘어가면 굉장히 그 유연하게 개인의 뭐 역량이라든지 성과의 비중을 굉장히 높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0대, 30대, 40대는 이제 뭘까 뭐 필요임금이라 그럴까? 그때는 이제 뭐 가계 수요가 많을 때니까 그걸 반영해서 그래 하고 50 이후 되면 그 성과를 반영한 생산성 뭐 임금제라 그럴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그래서 임금이 이제 올라가다 50대 중반 되면 되게 이렇게 뭐 피크 임금제란 이름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게 그래서 기업도 부담이 안 되고 그러자면 이제 그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연령까지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우리도 그런 어떤 걸 좀 벤치마킹 하든지 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노사를 좀 압박해서 한편에서는 뭐 정년 연장하든지 계속 고용을 하든지 또 노동계에서는 뭐 좀 임금 체계에서 좀 양보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예, 아주 네. 뭐 예. 인사관리나 이런 거 세게 하는 데는 그렇게 되는 데 있고, 예. 그냥 뭐 예. 현대자동차처럼 노조가 워낙 세가지고 예. 내려오는 거는 거의 안 되는 예. 그런 또 현장 생산직 예. 이게 노동조합이 센데 이런 데는 네. 그것도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예. 그런데 이런 다양한 모양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지금은 노동조합이 이런 문제를 자기의 직접적인 문제로서 지금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나가야지 그냥 과거에 무조건 성장 시대 이런 때 주장하던 것처럼 해서는 기업이 견딜 수가 없다. 지금은 한국 경제 자체가 성장률이 지금 전 세계 평균보다 낮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그렇죠. 말입니다. 굉장히 지금 예. 뭐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한강의 위기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노조도 위기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 노후에 그래도 뭐 다른 것보다는 집에 앉아가 연금 기다리는 보다는 그렇죠. 열심히 건강할 때 일 좀 해서 네. 좀 더 버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타협을 좀 해야 된다고 보죠. 사실 요새 뭐 자녀들이 결혼을 늦게 해서 네. 부모가 60 전에 결혼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결혼도 아예 안 한 사람도 많고 결혼하더라도 부모 나이가 뭐 60 훨씬 넘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부모님들 현직에 있을 때 결혼하기 좋은데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좀 뭐 계속 고용이라든지 하여튼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네. 제도를 임금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서로 간의 그 절대 필요하죠. 현명한 그런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뭐 쟁점 있고 지금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다시 이제 우리 김 원장님 개인의 문제로 한번 네.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간에는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노동자업체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뭐 강경 보수다, 극우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가까이에서 접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보여지는 발언 또는 언론에 나오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측면에 있는데 그게 세간에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의 한 면만 지금 보여지는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출신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민주화 운동 또 노동 운동에 출발했잖아요. 좌파. 예. 그 당시는 뭐 지금 의미의 좌파하고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그때도 뭐 냉정하게 말하면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이런 생각이 많았죠. 뭐 어쨌든 출발은 민주화 운동이죠. 네. 그러나 그 당시는 나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우리도 뭐 좀 대모를 한 사람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 포용력을 발휘한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정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하고 학교를 뭐 중퇴하거나 깜방 갔다 온 사람한테도 공공기관에 취업도 많이 시켜주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적했다가도 또 바로 또 복학도 시켜주고 하여튼 굉장히 온정적이고 포용적인 사람. 어쨌든
뭐 그런 게 우리 사회에 이제 자유와 민주의 가치 또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오늘날은 뭐 그런 게 쌓여서 그렇게 됐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발언 때문에 오해를 받지만 실제로 이제 정책을 추진한 거 보면 약자에 대한 어떤 따뜻한 배려가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지사 시절에 무한돌봄이라는 정책을 펼쳤죠. 제가 창안한 겁니다. 창안한 거죠. 무한돌봄은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선진적인 복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야말로 뭐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공공이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려움은 결국은 뭐 부자들인데 그 혜택을 받지는 않을 거고 사회적 약자, 어려움에 처할 때, 빈곤한 가정, 뭐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을 하여튼 끝까지 돌봐준다는 그런 결국은 그는 뭐 우리 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선,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규정에 못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 규정이 뭐냐? 최근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소득이 아주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아닌데 갑자기 IMF라든지 경제가 갑자기 어려울 때 같으면은 한 달 만에 그냥 남대문 장사하는 사람이 문 닫고 그 다음에 빚쟁이한테 도망다니는 피신자 시들의 상태가 돼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이런 케이스를 제가 만났어요. 제가 도지사 할 때. 공무원들이 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석 달 평균하면 이 사람 남대문 가게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뭐 차도 있다는 거예요. 소득도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망해가지고 도망다니고 가족이 다 흩어졌는데 그럼 이 사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자는데 이 규정을 넘겨보면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한돌봄 이거는 공무원이 재량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은 규정을 뛰어넘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냐 왜 이렇게 길에서 자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도 또 많아요. 주민등록을 옮기면은 또 빚쟁이가 따라와서 죽인다 그러니까 옮길 수가 없잖아. 주민등록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팔아버린다든지 없어져 버리고 노숙자가 누워있다. 그 사람이 도와줘야지. 규정이에요. 이거 우리 서울시의 시민이 아닌데요. 이 사람 뭐 전라도에서 올라왔는데요. 전라도에서 올라오면 사람 아니냐. 도와줘야지. 그럼 우리 경기도는 무조건 도와줘라. 이거 어디서 오든지 간에 이 사람 보면 공무원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공무원 아니냐. 규정에 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무한돌봄을 통해가지고 이제 이걸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어려운 사례가 나오면 무조건 그 복지 담당자가 도와주고 선지급 후 심사. 그럼 이건 이제 제가 도지사가 어떤 예비비하고 재량을 가지고 기금 만들어 그걸 도와주고 심사에서 나중에 뭐 다시 또 판정을 하더라도 일단 선지원이에요. 그래서 규정 그동안에 있었던 소득 기준이 최근에 몇 개월 이런 거 다 없애고 집이 있으면 그 사람 집도 뭐 아직 등기 이전이 안 돼갖고 집도 있는 걸로 나와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자살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이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규정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야 된다. 규정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자. 사람을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죽을 형편인지 왜 그러면은 남편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걸 우리 알 필요도 없다. 남편 그럼 찾아올 때까지 그러면 이런 식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주민등록상으로 있는데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뭐 이래가지고 엄마가 목욕탕에서 잔다. 왜 목욕탕 청소해주고 절대 없으면 거기서 애들 데리고 자다가 그 다음 낮에는 또 어디 식당 가서 일하다가 밤에는 목욕탕 끝나면 목욕탕 청소해주고 거기서 잔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그거 도와주는 게 공무원 아니에요? 이거 규정에 안 맞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 우리가 이제 이걸 뭐 이분법적으로 네. 뭐 나누기 어렵지만 복지 정책은 뭐 좌파 또는 진보 정부가 네. 뭐 더 역점을 네. 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우리 저 김은영 교수는 지사 재임 시절에 복지 네. 정책은 그 당시에 어느 이제 중앙 정부나 또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더 충실하게 잘 하신 거죠. 그 중앙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규정도 네. 지금 자세한 건 모르는데 네. 우리는 현장에 그 사람 만나잖아요. 예. 그 현장에 만나봐야 이게 이 제도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알아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공무원은 자기가 제도를 바꿀 힘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량이 있으니까 이 제 재량 범위 내에서 고치는데 안 되는 거는 그 다음에 법을 고쳐달라. 이래가지고 중앙정부도 건의해서 그 뒤로 많이 바뀌게 되는데 여전히 제도는 늦고 이 변화는 빨라요. 그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는 데는 추락하는 사람은 날개가 없다고 그러죠. 빨리 떨어져 버려요. 제도는 못 따라와요. 건져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바로 우리 행정이 인간적인 그 신속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신속 행정. 예, 늦으면은 그 사람 죽고 없어요.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보자. 예, 그것도 사람을 보는데 늦으면은 또 죽고 없어요. 탈북자가 여기 와서 북한에서도 안 건너 죽은 탈북자가 여기 와서 우리 뭐 봉천동 그는 자기 집에서 애 데리고 죽었다. 보니까 굶어 죽었다. 아이고. 예.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 공무원 책임을 느껴야지. 근데 이런 말하자면 이제 뭘까 뭐 따뜻한 행정이라고 그럴까? 이게 아마 그 지사 재임 중에 노총 경기 본부하고 우호적인 관계, 협력적인 관계, 파트너 관계가 잘 이루어진 배경이 아마 이런 것도 난 있으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지만 특히 종교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사람들은 늘 그 자비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죠. 용서를 하고 이게 종교의 본질 아니에요. 그럼 종교인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맞다고 같이 하자고 이래가 우리 종교인들 보고 그럼 신방 교회 자기 이제 골목마다 이 신방 전도를 하기 위해 신방 돌아다니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하라고 이러니까 행정 네트워크하고 종교의 가정 신방이라든지 이런 전도하는 거하고 같이 우리 결합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사회단체도 재향군인회부터 뭐 어머니회 새마을부터 바르게 살기 이런 거 전부 다 결합을 해가지고 이건 종합적인 복지 네트워크 무한도로 보면 단순하게 돈 문제만이 아니라 그 바로 위기 과정을 빨리 파악해내야죠.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지 결국 거의 다 돈입니다. 돈을 빨리 신속하게 공급해줘야죠. 이제 그런 측면하고 이전에 전철기념 사업, 전철기념 재단인가요? 네. 재단도 창립에 직접 참여를 하셨죠? 전철기념 사업 제가 할 때는 사업회 회장이었는데 그건 85년도에 우리가 기념사업회를 만들어가지고 기념관도 제가 하나 당시에 제 친구가 외국에 돈을 모금해서 하나 사드리고 청계피복 노동조합 사무실도 사드리고 뭐 어린이집 일하는 사람들 어린이집도 할 거 사드리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역할을 좀 했습니다. 따지고 굉장히 뭐 친노동. 예. 뭐 저는 제뿐만 아니라 우리 형님도 서울은행 노조위원장이고요. 제 동생도 노조원장, 제 아내도 뭐 구로공단의 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 우리 뭐 주변이 다 그냥 노조하던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뭐 경력을 없다면 삼성 국회의원에다가 재선 경기지사를 역임하시고 그리고 그 외부적으로 언론에 비친 어떤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비판론자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지자가 하는 그런 논쟁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까지 해온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사실 경산호위가 굉장히 어떤 뭐랄까 새로운 어떤 중흥기 또는 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나는
김현정 취임하시면서 맞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황노총도 빨리 복귀를 하고 해서 이게 빨리 정상화돼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의제들에 관해서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중요한 합의를 만들어내고 필요하면 법을 통과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법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경험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제가 김동명 노총위원장 보고 늘 그럽니다. 예. 한국 노총은 이 비판자가 아니고 그렇죠. 이 객이 아니고 주인이다. 맞아.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주체가 한국 노총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 노총. 그리고 경제 발전을 시킬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 한 게 아니라 한국 노총이 바로 그 협조를 해서 땀 흘리고 손가락 잘리고 이러면서 경제 기적을 이루고 한 거 아니냐. 주역이거든, 주인. 얻어먹는 뭐 객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그럼 민주화도 지금 뭐 민주화 운동 뭐 데모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한국 노총의 조합원들이 가장 민주적으로 의사결정도 하고 그리고 훈련이 잘 돼 있고 실제로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한국 경제가 위기에 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거를 객이 아니라 비판자가 아니라 예. 주인이다. 예. 그 같이 이 경사노예는 특히 노총이 주인이거든요. 예. 저야 뭐 조금 있다가 갈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거 계속 본회의의 제일 중심이 한국 노총인데 밖에서 그럼 뭐 안 온다.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손해볼 것 하나도 없다. 안 오면 조용하게 앉아 있으면 월급 나오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그 사장들도 여기 안 와도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노총은 여기 와서 대화함으로써 자 회사 측도 여기 와라. 장관도 와라. 이래가지고 예산도 이거 좀 더 노동조합이 어려운 예산 좀 더 확보를 해야 안 되겠냐. 그럼 기재부 장관도 여기 멤버예요. 그렇죠. 예. 노동부 장관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고 저도 또 필요하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좀 더 이거 좀 도와드립시다 할 수 있고 왜 이걸 이용 안 하느냐. 당신들을 위한 이 판인데 이걸 왜 버리고 딴 데 가서 추운 데 가서 있느냐. 이 따뜻한 방에 안 들어오고 추울 때 여기 들어와 있어야지. 저는 그러는데 말은 그런 것 같은데 잘 몸이 말을 안 듣는데요.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뭐 곧 따뜻한 방으로 들어와서 따뜻한 방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 뭐 정부나 기업을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그렇죠. 노동자를 위해서. 어려운 약자들, 노조도 위해서.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 선행을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창구가 어디 있습니까? 예. 또 뭐 노총이든 노동조합의 어떤 사회적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어떤 입지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역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어요? 여기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어떠냐. 한국노총이 여기 경사노예에 참여 안 한다 그러니까 그 회계장부도 안 한다 그러니까 지원금 주는 거 다 끊어버렸죠.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단호한 분이에요. 그다음에 뭐 각종 정부위원회 뭐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 뭐 위원회라 뭐 위원회든지 뭐 연금위원회든지 이런데 뭐 안 들어오는 사람들 한국노총 안 오면 그러면 뭐 여기 위원 참여하던 위원도 당연직 위원도 다 빼버려요. 참여 안 하면 예. 그리고 왜 이런 손해를 보느냐 이거죠. 그렇지 말. 예. 그리고 이 돈을 예를 들면은 보조금 받는다, 지원금 받는다 이게 자기들이 낸 세금 아니에요. 이래서 낸 세금 중에 일부를 받는 건데 특히 조합비 낸 거에 대한 세액 공제도 지금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금 기재부에서 조항을 바꿔가지고 세법 시행령 개정을 해서 그러면 그 피해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기에 참여 안 하는 경제사회 노동이 참여 안 하는 거는 백해무익이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뭐 장시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국민 여러분께 또는 뭐 노사에게 한 말씀. 노사공 포럼도 요즘에 아마 어려운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희는 뭐 민간 단체니까. 그래도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도
예. 너무 그냥 예. 줄어들고 예. 또 뭐 회계도 좀 엄격해져서 예. 어려움이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제대로 정상화되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어떤 통과 의례 또는 그런 과도적인 진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조합도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도 아마 심란할 겁니다. 지금 여기 막 안 온다 그러면 회계장부 안 내니까 뭐 보조금이 없어가지고 지방에 노동상담소 운영할 형편도 안 된다. 네. 내년은 완전히 보조금이고 뭐고 다 0입니다. 다 깎아버렸습니다. 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노동조합이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그래. 그러나 여기 이 지점에서 노총위원장의 리더십으로 김동영 위원장 재선 아닙니까? 네. 재선 위원장으로서 지혜롭고 용기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은 오히려 이 위기가 좋은 도약의 기회. 한국노총으로서는 국민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주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주역으로서 윤석열 대통령만이 주역이 아니라 한국노총의 김동영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주역이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의 경제 위기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이렇게 좀 바꿔내는 그런 한국노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뭐 그래 되기를 기대하고 또 믿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